황동만이 꿈을 꿉니다. 사자우리 앞에 서 있는데 그 안에서 사자가 천천히 걸어 나오는 꿈이었죠. 우리 안에 있을 때는 멀찍이서 까댈 수 있었던 그 사자가 우리 밖으로 나와 자기 앞에 다가오는 그 순간 황동만은 겁에 질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런 나레이션이 깔리는데요. 이제 사자를 대면해야 되는 순간 죽기 살기로 도망가든가 아니면 제대로 상대하든가. 20년을 감독 데뷔를 꿈꿔온 사람이 마침내 출발선 앞에 서게 된 첫 장면. 구회 전체가 이 한 컷의 꿈속에 압축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자를 우리 안에 가둬놓고 비웃기만 했던 사람이 우리 밖으로 걸어 나온 사자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구회는 그 질문에 대한 황동만의 답을 따라가는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의 사자에 이번 회차를 관통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숨어 있었던 건데요. 이제부터 그 의미를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동만이 영화라는 사자를 우리 안에 가둬놓고 다뤄온 방식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지켜온 방식이기도 했거든요. 20년간 데뷔 못한 무능한 인간이 어떻게 8인의 모임에서 가장 떠들썩하게 굴 수 있었을까요? 가장 자신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모든 영화를 가장 신랄하게 깔 수 있었을까요? 그건 사자를 우리 안에 가둬놓고 보는 사람의 특권이었습니다. 거리가 있으니까 만만하고 만만하니까 함부로 평할 수 있고 함부로 평하면서 자기는 그것보다 위에 있는 사람처럼 느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황동만이 가만히 있는 게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영화 바깥에, 사자우리 바깥에, 모든 것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란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고 그걸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요. 황동만의 지난 행동들을 떠올려보면 그게 더 선명해져요. 친구들이 영화 들어갈 때마다 망해라 빌었던 일, 박경세의 영화를 유독 개거품 물고 욕하고 다녔던 일, 단톡방에서 입을 쉬지 않고 떠들면서 친구들의 진을 빼놓았던 일, 최동현의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일까지 황동만의 모든 행동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라는 사자에는 절대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것. 사자우리 밖에서 떠들고 비웃고 분노하고 슬퍼하면서 정작 자기는 한 발짝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리, 그 자리가 황동만의 자리였습니다. 박경세가 황동만에 대해 정리했던 한 줄이 있었어요. 기어를 피해놓고 엑셀만 죽어라 밟는 형국이라고요. 잔인한 표현이었지만 정확한 진단이었던 것 같아요. 황동만이 떠들수록 까댈수록 정작 자기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 사자를 우리 안에 가둬놓는 일과 자기 자동차를 피해 놓아두는 일은 결국 같은 일이었던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기 위한 방어막. 황동만의 떠들썩함은 사실 시끌벅적했지만 조용한 멈춤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자가 우리 밖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 그 방어막이 한순간에 무력해진다는 걸 황동만은 알게 됩니다. 까대는 걸론 더 이상 안 되는 순간, 떠드는 걸론 더 이상 안 되는 순간, 이제 진짜로 데뷔를 해야 하고 진짜로 200명을 끌고 가야 하고 진짜로 결과를 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박영수가 군대 보내는 아들처럼 안타까워하면서 황동만에게 했던 말들이 이 맥락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망하는 것도 쉽지 않다. 흥이든 망이든 완주를 해야 있는 거라는 말. 망하는 것도 사자우리 안으로 들어가 본 사람만이 망할 수 있다는 그 영역에 황동만이 비로소 발을 들이게 된 거였습니다. 황동만이 자기 입으로 가장 무섭다고 한 건 사실 데뷔도 200명도 아니었어요. 무섭다고 말하면 없어 보일까봐 그게 더 무섭다고 했거든요. 이 말이 황동만만의 두려움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서운 것보다 무섭다는 걸 들키는 게 더 무서운 사람들. 두려움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작아진다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사자를 우리 안에 가둬놓고 우리 밖에서 까대고 떠들면서 자기가 무서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여기에 구회의 진짜 질문이 숨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밖으로 걸어 나온 사자 앞에 섰을 때 도망가거나 상대하거나 둘 중 무엇을 택할 수 있게 만드는 건 무엇일까? 어제의 황동만이 평생 못했던 그 선택을 오늘의 황동만은 어떻게 다르게 하게 되는 걸까? 그 답이 어디에서 오게 되는지 확인하는 게 이번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었습니다.
카페에서 황동만이 무섭다고 말한 그 순간 변은하가 자기 가디건 안으로 황동만을 품 안에 감싸 안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두려움은 견디는 게 아니에요. 이 위로가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두려운 사람한테 보통 뭐라고 하잖아요. 괜찮을 거야. 넌 할 수 있어. 조금만 버티면 돼. 이겨낼 수 있어. 그런데 변은하는 정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견디지 마라. 도망가도 된다. 같이 도망가 주겠다.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라는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두려움을 부인하는 말도 아닙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그 자체로는 견딜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걸 변은하는 그냥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거든요. 이 위로의 정체를 따라가 보면 변은하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에 닿게 됩니다. 9살의 변은하는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에게 버려졌고 가슴이 두근대는 채로 아무렇지 않게 학교에 가고 혼자 먹고 혼자 잤어야 했어요. 견딜 수 없는 걸 견딘 아이. 변은하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이유가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했던 건 어린 시절 마주했던 두려움에 대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변은하의 위로는 이런 구조인 거예요. 자기가 받았어야 했지만 못 받은 위로를 어른이 된 자기가 가져와서 남에게 주는 것. 자기가 견뎌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견디지 않게 해주고 싶은 마음. 보통은 자기가 견뎠으니까 너도 견딜 수 있다고 말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변은하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안에 어린 자기를 외면하지 않고 데려와서 키우겠다는 사람. 그런 변은하의 따뜻함이 두려움에 떠는 어제의 황동만을 안아줬습니다. 누군가를 보호하는 능력은 결국 자기 안에 가장 약했던 부분을 외면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변은하가 처음부터 단단한 사람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황동만을 만나기 전에 변은하는 사람들이 떠나면 코피를 흘리는 사람이었거든요. 9살의 어머니에게 버려졌던 그 순간으로 훅 돌아가서 두려움에 발이 묶여 숨도 못 쉬는 사람. 마재영이 떠났을 때도 그랬고 회사에서 관계가 안 좋을 때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떠날 때마다 자기에게 큰 문제가 있어서 떠난다는 그 생각으로 자꾸 돌아가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변은하가 황동만을 만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최효진이 어떻게 황동만 같은 남자를 좋아할 수 있냐고 비아냥거렸을 때 변은하가 정면으로 받아쳤거든요. 이해 안 된다는 말은 싫다는 말이잖아요. 정직하게 말하라고. 사람 시선 하나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게 인간인 걸 뻔히 알면서 함부로 비웃지 말라고 이제 안 당하겠다고요. 이런 변화가 그 누구도 호감으로 봐주지 않던 그 시간에 황동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황동만이 자기는 감정에서 상대방의 노예라고 상대가 좋아하면 안심이고 상대가 싫어하면 불안이라고 했던 그 말. 변은하의 단단함과 무너짐도 결국은 자기를 보는 누군가의 시선에 따라 흔들리던 거였잖아요. 자기를 함부로 보는 사람들 앞에서는 코피를 쏟고 자기를 떠나는 사람들 앞에서는 9살로 돌아가는 사람. 변은하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누가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변은하라는 사람을 결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황동만은 변은하를 다르게 봐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변은하의 단단함은 황동만이라는 거울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자기 안에 단단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황동만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변은하가 황동만에게 보여주는 결이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변은하의 단단함이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어막이라면 황동만 앞에서의 단단함은 한 사람을 품기 위한 그릇이 되거든요. 자기를 발견하게 해준 사람에게 자기가 발견한 그 단단함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황동만이 변은하에게 거울이 되어주었듯이 이제 변은하가 황동만에게 거울이 되어주는 거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강을 먼저 알아봐주는 그 관계가 모자무사 전반의 서사에 깔려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위로가 황동만에게 어떻게 작동했는지가 다음 장면에서 한 번 더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황동만이 변은하에게 사채 쓴 일을 고백하는 장면이거든요. 고양이가 차에 치여서 급하게 수술을 했어야 하는데 카드가 한도 초과여서 사채를 썼다고요. 그때 변은하의 대답이 어제의 황동만과 오늘의 황동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게 만든 결정적 한마디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래서 내가 감독님을 좋아해요. 고양이 살리려고 사채 쓰는 남자. 그런 걸로 감독님 안 무너져요. 황동만이 묻습니다. 왜 맨날 나한테 잘해주냐고. 변은하의 대답이 짧아요. 그럴만하니까.
이 한마디 안에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정, 존경, 그리고 사랑. 황동만이 평생 받아본 적 없었던 시선이거든요. 8인의 친구들이라면 황동만의 사건을 어떻게 봤을까요? 박경세는 단톡방에 번호 매겨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을 거예요. 황동만이 또 한 번 자기 무가치함을 증명했다는 식으로요. 최동현은 그래서 황동만 데뷔 못한다고 비웃었을 거고, 박영수는 한숨을 쉬며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그 사건을 사건 그 자체로만 보는 거죠. 황동만이 고양이 수술을 위해 사채를 쓴 행동, 데뷔 직전에 이를 또 그르치는 무능함, 그게 황동만이라는 인간의 한심함을 또 한 번 증명한다는 식으로요. 그런데 변은하는 그 사건에서 다른 걸 봅니다. 사채를 쓴 행동을 본 게 아니라 고양이를 살리려고 한 마음을 봤어요. 변은하의 시선은 행동이 아니라 그 안쪽에 있는 동기를 향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인정이라는 거였습니다. 너의 모자란 면을 봐주겠다는 동정이 아니라 너의 그 모자라 보이는 행동 안에 들어있는 진짜를 알아보는 능력. 그리고 그런 걸로 감독님 안 무너져요 라는 그 한마디. 이게 결정적이거든요. 변은하는 황동만이라는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죠. 사채 한 번에 무너질 사람이 아니라 이런 일쯤은 안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요. 황동만 자신이 평생 자기를 그렇게 본 적이 없는데 변은하는 황동만 안에 황동만이 못 본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잖아요. 그 시선 안에 존경도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존경이라는 게 보통은 어떤 대단한 성취 앞에서 생기는 감정이잖아요. 누군가가 이뤄낸 대단한 무언가, 도달한 자리, 보여준 능력,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흔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변은하가 황동만에게 보내는 시선은 그런 결이 아니거든요. 황동만은 데뷔도 못한 사람이고 사채를 쓴 사람이고 친구들한테 한심하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잖아요. 존경받을 만한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변은하는 그 황동만을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양이를 살리려고 사채를 쓰는 마음, 두렵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것들을 존경의 기준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존경이라는 게 어쩌면 이런 게 아닐까 싶었어요. 누군가가 무엇을 이뤘느냐가 아니라 누군가가 어떤 결로 살아왔느냐를 보는 시선.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은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자연스레 따라오는 그 무엇이었던 것 같아요. 황동만이 평생 두려워했던 게 무섭다고 말하면 없어 보이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변은하 앞에서는 사채를 쓴 일까지 고백해도 자기가 작아지지 않는 거죠. 약함을 보여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황동만은 그걸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 경험이 황동만 안에 무엇을 만들어줬는지 아직 이 시점에서 황동만 자신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황동만이 발견하게 되는 건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고 나서였거든요. 다름 아닌 사채업자. 황동만이 사채업자 사무실에 직접 찾아간 이유가 단순한 빚 청산이 아니었다는 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었죠. 어제의 황동만과 오늘의 황동만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준 장면이자 우리가 무서워하는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작가님의 의도가 짙게 깔린 상징적인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고혜진이 황동만의 시나리오를 보고 한 가지 지적을 했거든요. 세상 못됐던 주인공이 나중에 착한 쪽으로 돌아서려면 초반에 제대로 악해야 하는데 그 악의 디테일 하나가 빠져있다고. 황동만의 시나리오가 마지막 한 조각이 비어있는 채로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황동만에게 사채업자가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진짜 악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 자기가 모르는 그 세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으로요. 평생 맞고만 살았지 때린 적 없었던 황동만이 자기 안에 없는 악의 디테일을 채우려면 그걸 가진 사람한테서 빌려와야 한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황동만이 사채업자와 통화하면서 결정적인 깨달음 하나를 얻게 됩니다. 사채업자가 내장을 꺼내네, 눈가를 뽑네, 청국장을 끓이네, 그런 상투적인 욕설을 퍼붓는 걸 듣다가 황동만이 그러거든요. 그리 상투적일 때는 작가가 그 세계를 모르는 거라고. 너도 똑같다고. 사람들 겁줘서 밥 벌어먹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무서울까 고민은 안 하고 똑같은 단어만 반복한다고요. 이 말이 구혜의 명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이 작가를 투영한다는 것.
작가에게 없는 걸 뽑아내려고 하면 글은 상투적이 된다는 것. 작가가 그 세계를 진짜로 알아야 글에 진짜가 들어간다는 거. 황동만이 사채업자에게 던진 말이지만 사실은 구애의 모든 인물에게 적용되는 진단이었거든요. 오정희가 시나리오를 읽다가 영실이가 변은하라는 걸 직감하게 되는 장면을 떠올려보면 같은 원리예요. 마재영의 시나리오에 변은하의 흔적이 너무 또렷해서 오정희가 한 줄 한 줄을 짚어가다가 결국 작가가 누군지를 알아채는 거잖아요. 글은 글을 쓴 사람을 숨기지 못해요. 변은하의 단서들, 변은하의 시선, 변은하만이 할 수 있는 표현들이 그 시나리오 안에 그대로 박혀 있어서 마재영이 자기 이름으로 발표해도 변은하가 쓴 부분은 변은하가 쓴 부분으로 남게 되는 거죠. 박정민이 박경세의 작업실에서 묻어가는 행복을 이야기하는 장면도 같은 결로 보였습니다. 박경세가 박정민에게 무조건 치다 보면 나와 라고 말하는 그 합의도 결국 작가가 자기 안에 있는 걸 꺼내야 글이 된다는 인정인 거잖아요. 안 나오는 걸 짜내려고 하면 안 나오니까 자기 안에 있는 걸 손이 알아서 꺼내도록 두라는 거였습니다. 박경세가 평생 자기 영화에 고혜진을 등장시켜온 것도 같은 이유였어요. 박영수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박경세가 본 게 고혜진밖에 없어서 영숙이도 고혜진, 미래도 고혜진이라고. 작가는 자기에게 있는 것밖에 못 쓰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게 고혜진 뿐이라면 모든 캐릭터가 결국 고혜진의 변주가 되는 거죠. 이 원칙이 구애의 또 다른 진실을 드러내주는 것 같았어요. 사채업자 사무실에 직접 찾아간 황동만이 거기서 한 번 더 던지는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서운 게 필요하다고. 제대로 무서운 거 보여주면 1000만 원이 아깝지 않다고요. 그러자 사채업자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이 더 무섭다고. 돈 받으러 가면 가스줄 끊고 불 붙이고 식칼 휘두르고 그래서 자기들은 잽싸게 튀려고 신발 신고 들어간다고요. 무서운 척 하는 게 직업인 사람이 사실은 자기가 무서워하면서 살고 있다는 고백이었어요. 황동만이 진짜 악을 만나러 갔는데 정작 사채업자한테는 진짜 악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무서워 보이려는 노력만 있을 뿐 무서움 그 자체는 없었던 거죠. 사채업자의 욕설이 상투적이었던 진짜 이유는 사채업자 안에 진짜 무서움이 없어서였습니다. 자기 안에 없는 걸 꺼내려고 하니까 매번 같은 단어만 반복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결국 무서워 보이지도 못하는 거였습니다. 이 만남이 황동만에게 무엇을 가르쳐줬는지가 황동만이 고혜진에게 던지는 질문에 압축돼 있어요. 악당의 악함을 보강하라는 건지 강함을 보강하라는 건지 사람들이 흔히 악을 강으로 착각한다는 그 말. 악해 보이게 만들어야 하는지 강해 보이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구분지어 물어봤습니다. 고혜진의 대답은 강해 보이게. 악과 강은 닮아 보이지만 사실 정반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한 사람은 굳이 악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가 강하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강하지 못한 사람은 강해 보이기 위해서 악함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죠. 사채업자가 내장 꺼낸다고 소리치는 게 정확히 그거잖아요. 자기가 강하지 못하니까 강해 보이기 위해 상투적인 잔인함을 퍼붓는 거죠. 악이라는 건 결국 강함의 결핍을 채우려는 시도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진짜 악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이 더 자주 악해진다 하는 역설이 생기는 거죠. 이 구도로 구의 인물들을 다시 보면 풍경이 달라집니다. 노광식이 후배 배우를 진짜로 패는 장면도 같은 결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다음회 예고에서 이 새끼 또 후배 팼단다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진짜 큰 배우는 후배를 안 패고도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노광식은 굳이 폭력을 동원해서 자기 위치를 증명하는 거죠. 강해 보이기 위해서 악함을 사용하는 사람. 강함이 없으니까 악함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이란 느낌이 드는데요. 최동현도 다르지 않습니다. 황동만한테 재미있게 좀 해줘, 쉽게 나자빠지지 말고 같은 말을 던지면서 강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 진짜 강한 사람은 약자한테 그런 식으로 다가가지 않거든요. 강자라는 게 약자 앞에서 강함을 과시할 필요가 없는 위치인 거잖아요. 강함을 과시해야만 강함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 안에 강함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강해 보이려고 약해지는 거죠. 황동만의 마지막 나레이션이 이 모든 흐름의 마침표였습니다. 내 속에 악은 없어. 강은 있어. 황동만의 시나리오 속 주인공에 악이 없었던 건
황동만 자신이 악한 사람이 아니어서였거든요. 작가가 자기 안에 없는 걸 짜내려고 하면 글이 상투적이 된다는 그 명제, 황동만이 사채업자한테 던졌던 그 진단이 사실은 자기 글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사채업자의 욕설이 상투적이었던 이유는 사채업자 안에 진짜 무서움이 없어서였고, 황동만의 시나리오에 악이 부족했던 이유는 황동만 안에 진짜 악이 없어서였던 거였다. 그런데 황동만은 자기에게 없는 걸 쥐어짜내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악은 없지만 강은 있다고. 글이 작가를 투영한다는 그 원칙이 황동만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출구가 되는 거였어요. 악을 짜내려고 안간힘을 쓸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강을 주인공에게 부여하면 되니까. 사채업자가 자기 안에 없는 무서움을 짜내려다 상투성에 빠진 자리에서 황동만은 자기 안에 있는 강을 발견해서 글에 넣게 되는 거잖아요. 같은 원칙이 한 사람에게는 막다른 골목이 되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출구가 되는 그 분기점.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황동만이 던진 그 말이 이 맥락에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제의 황동만은 너한테 휘둘렸지만 오늘의 황동만은 다르다고 한 그 선언. 그 말이 그냥 허세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정말로 무언가가 깨어났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황동만은 자기 안의 강을 어떻게 발견하게 된 걸까요? 사채업자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게 만든 그 힘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 답이 변은하의 인정에 있었죠. 그런 걸로 감독님 안 무너져요 라는 그 한마디. 변은하는 이미 황동만 안에 그게 있다는 걸 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황동만 자신은 아직 모르고 있었던 그걸 변은하는 먼저 알아봤던 거죠. 이제 9회의 첫 장면, 우리 밖으로 걸어 나오던 그 사자로 돌아가 보면 사자가 무엇의 은유였는지가 비로소 또렷해지는 것 같아요. 사자는 두려움이었거든요. 황동만이 사채업자에게 가서 만나려고 했던 그 무서움도 같은 두려움이었고, 데뷔를 앞두고 황동만의 속에서 도망가라고 외치던 그것도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사자의 모습으로, 사채업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첫 데뷔라는 부담감으로 표현되었던 거였습니다. 우리 안에 가둬놓고 있을 때는 만만했던 그것이 우리 밖으로 남아서 자기 앞에 서면 사람들을 도망가게 만드는 그 무엇. 두려움은 사람을 작아지게 만들거든요. 두려움 앞에서 사람은 자기 안에 가장 약한 부분만 보게 되고 그 약함을 들킬까봐 더 떠들거나 더 까대거나 더 도망가는 거죠. 제가 본 모자무사 9회는 그 두려움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황동만은 그 두려움 앞에서 사채업자한테 직접 찾아갔고 시나리오를 끝까지 완성하려 하고 있고, 다음의 예고편에서는 노광식 앞에 자기 시나리오를 들이밀며 한번 해보자고 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것도 노광식이 후배 배우를 또 팼다는 그 자리에서요. 또 후배 패서 나락가기 전에 저랑 한번 하시죠 라는 그 한마디, 어제의 황동만이라면 절대 못했을 일이거든요. 노광식 같은 인물 앞에서 황동만은 평생 작아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고편에서 황동만은 그 노광식에게 정면으로 시나리오를 당당하게 들이밀었습니다. 자기 안에 강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사람의 모습. 그 변화의 근간에 변은하가 있었다. 황동만 안에 있던 그 강을, 황동만 자신은 평생 못 본 그 강을 변은하가 먼저 알아봐주고 인정해줬기 때문에 황동만이 자기 안에서 그걸 꺼내올 수 있었다. 이 서사에서 인정과 존경과 사랑이라는 시선이 한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강하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사람은 사랑으로 강해지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해 이미 자기 안에 있던 강을 발견하게 되는 거다. 없는 걸 어떻게 만들겠어요? 자기 안에서 길어 올려야 하는 거고, 자기 안에 있다는 걸 자기가 알아야 길어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안에 그게 있다는 걸 모르고 있을 때 그걸 누군가가 먼저 봐주는 거죠. 그런 걸로 안 무너져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럴만하니까 라고 답해주는 사람, 그 시선이 거울이 돼서 비로소 자기가 자기 안의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자를 마주하는 순간을 누구나 한 번쯤은 만나게 되거든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취직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결혼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부모가 되는 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잃는 일일 수도 있고요. 그때 도망가지 않게 만드는 건 자신의 결심이나 의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이 있다는 걸 먼저 봐주는 한 사람의 시선, 그 시선이 거울이 되어 자기 모습을 볼 수 있게 비춰줄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안에 그 강을 발견하고
사자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자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내 옆에는 누가 그런 거울이 되어 나를 비춰주고 있는지, 내가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내 안의 강을 먼저 봐주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거울이 되어주고 있는지, 내 곁에 누군가가 자기 안의 강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그걸 먼저 비춰주는 사람일 수 있는지, 누군가에게 그런 거울이 되어주는 일이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뵙죠.